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이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핵심 강의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1부 국내 증시 핵심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26일 배당일 기준일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의 기준의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배당 제도가 바뀌면서 오늘 배당 매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의 마지막 거래일 영향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오후장부터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이 매도세가 덜한 분위기입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TV 방송을 보실 때는 28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아니고 방송 녹화하는 오늘 26일이죠. 26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왜냐? 주식은 T 플러스 2일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면은 이틀 뒤에 결제가 돼요. 즉 오늘 사면 이틀 뒤면 주말을 껴서 이틀 뒤가 아니라 거래일 이틀이니까 금요일 날 매수를 하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매수를 못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하게 되면 내년으로 수요일 날 결제가 돼야 되는데 수요일이 장이 안 열리죠. 네. 12월 31일. 그럼 1월 1일은 장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네. 그럼 1월 2일 날 장이 열리죠. 그러면 1월 2일 날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버리면 금요일 날 결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를 그러니까 26일 날까지 매수를 했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이 좀 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12월 결산법인은 모든 종목들이 12월 마지막 거래일 T-2 일날 사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각 회사의 정관이나 공시를 통해서 배당 기준일 또는 배당 기산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바꿨습니다. 바꿨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번 주 되면 우르르 배당 살려고 배당 때문에 들어왔다가 29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29일 날 다 팔아요. 왜냐면 배당 받으려고 샀으니까 바로 팔아도 되거든요. 이제 단 하루만 갖고 있으면 돼요. 딱 주주명부 폐쇄되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6일 이제 예전 제도였으면 26일 3시 19분에 매수해가지고 딱 10분 들고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매도 하고 배당을 받아요. 네. 그리고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각 기업별로 좀 다르게 됐다. 이제는 1월부터 3월까지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정하는 정관 또는 공시에 따라서 배당 기준일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한은 있죠. 3월 주총 전까지 결정해야 돼요. 무조건. 3월 주주총회 전까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를 안 바꾼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대표적 배당주입니다. 삼성증권이고요. 삼성증권은 배당을 현재 여기 배당 수익률 몇 프로 써였습니까? 4.39%라고 써였어요. 4.39%. 우리 정다임 씨 눈이 안 보이시네요. 네. 4.39%.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지금 주가 8만 원 주가에 4% 주는 거예요. 8만 원일 때. 근데 이거는 그럼 연초에는 얼마를 줬을 거냐면 연초에 1월에는 얼마를 줬냐? 얘네 주가가 4만 원이거든요. 반토막이죠. 배당 수익률은 즉 2배죠. 그러니까 8%를 줬던 거예요, 사실. 1월에는 8%를 줬겠죠, 삼성증권이. 그래서 삼성증권 들고 오늘 넘어가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 8%가 거의 확정이다.
그냥 8%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월요일 날 대신 월요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증권은 배당락이 발생하겠죠. 배당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 좋죠. 수수료 많이 벌겠죠. 증권사들. 증권사 직원들 중에 남직원들 소개팅 많이 안 들어옵니까? 돈 많이 벌 텐데 요즘에. 예.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요? 지금 돈 많이 벌어요. 증권사 직원들 요즘에.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럼 삼성증권은 그 배당락 다 회복하겠죠. 충분히. 그러면 삼성증권 시세 차익도 없고 배당 수익도 없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삼성증권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온 종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이제 배당 종료한 건데 배당 주주명 폐쇄한 회사인데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그러니까 천연가스를요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난방수요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겨울이 성수기예요. 겨울이 성수기 때문에 성수기인데도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배당 수익률이 좋죠. 3.56%. 근데 배당 수익률이 현주가 대비 3.56%고 1월에 비하면 한 5% 주는 거예요. 1월 주가가 여기니까 지금. 이게 현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올해 초에 줬던 배당이 3.56%라는 거지. 이게 그럼 주가가 그 사이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예전 주가 대비하면 한 5% 준 겁니다. 그 5% 준 거를 지금 주가에 대비해 보면 된다. 그리고 페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주로 페노션인데 페노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페노션도 배당을 3% 줬는데 일단 배당은요 기업이 이익이 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기업이 이익이 나야 배당을 주겠죠. 그럼 페노션이 이익이 났는지 봐야 되겠죠. 보시면 페노션 이익이 더 급증했어요. 그렇죠? 그럼 배당을 그러면 더 주겠죠. 예전보다 배당을 더 줄 거 아닙니까?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럼 배당 수익이 더 높겠죠. 그러면 한 4%라고 치고 그럼 페노션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연초 대비해서 페노션의 주가가 더 올랐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주가 대비 4%지 예전 주가로 대비하면 그보다 더 높은 거죠. 6% 7% 줬지 않겠습니까? 6, 7%를 받았겠죠. 이미 지나간 열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올 열차가 더 많아요. 앞으로 올 버스가 더 많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에서는 한 56개 종목 정도가 오늘 배당을 주주명 폐쇄했고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1,000개 넘는 종목, 몇천 개나 되는 종목이 1,500개 되는 종목이 앞으로 배당을 주기 위해서 주주명 폐쇄하고 배당 기준을 참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종목을 배당주인 경우는 보셔야 된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이 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굳이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냥 들어와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그런 배당주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주주명부 폐쇄되기 전까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T+1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고 싶으면 내가 대주주 양도세 피하고 싶으면 오늘까지 주식을 팔면 돼요. 팔아서 50억 이하로 낮추면 되죠. 물론 구간별로 다 그 세율은 다르지만 자기의 유리한 세율로 맞춰놓으면 됩니다. 팔아서. 그럼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다영 씨님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세금 피하려고 지금 팔았어.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그게 다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살까 안 살까요? 다시 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팔 사람 다 팔고 오후장부터는 이제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은 근데 그거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얼마나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 주에 기타 법인이 2,400억을 코스닥에서 매도했거든요. 이거 왜 매도했겠습니까? 기타 법인도 대주주 양도세 피해가고 싶으니까 매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다 들어온다 다시.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 업종별 투자 볼 때 코스닥에서요. 이번 주를 보면요. 이번 주 보시면은 스몰에서 코스닥 스몰에서 500억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중형주, 코스닥 소형주가 중소형주죠. 코스닥 중소형주가 이번 주 매도했어요. 일단 코스닥 미드는 이번에 오늘 플러스로 돈 거고. 이거 왜 외국인이 매도인데 이거 외국인일까요? 다영 MC랑 정다영 MC랑 똑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검은 머리 외국인. 검머리. 네.
건물이 외국. 왜 코스닥 중소형주는 외국인이 안 사요 절대. 절대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못 사게 돼 있어요 어차피. 어차피 못 사요 어차피. 어차피 외국계 기관은 절대로 이거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 뭐죠? 진짜 외국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팔았겠습니까? 여기도 대주주 양도세를 피해가고 싶다. 그럼 이 물량은 언제 다시 들어온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들어온다. 여러분 내일이면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또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 사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이 내용도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기준일 관련 기업별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000개 넘는 종목이 배당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본부장님이 이 팍스 경제TV 방송에서 이 히든 종목으로 가장 최근에 제시해 주셨던 이 코리아 서킷가 오늘까지 1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강세에 이 기판 관련주들도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이 코리아 서킷 이외의 공략주들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코리아 서킷 위에 이제 리뷰는 제가 어제 다 했으니까 오늘 코리아 서킷만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코리아 서킷을 왜 다시 할까요, 제가? 같이 했어요, 같이. 아, 저와 함께. 네, 같이 했어요. 네. 근데 기억도 못해. 기억을 못해. 물론 여러 전문가분들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기억 못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코리아 서킷 보시면은 12월 17일 날 톡톡한 주선생에서 정다영 MC가 MC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지고 나왔던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 지금 이게 13%였는데 이게 더 올랐어요. 그래서 16%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정다영 MC가 도대체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됩니까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방송 MC 할 때 잘 보세요. 그 종목만 봐도 된다니까요. 이거 12월 17일 날 제가 얘기 드리고 지금 이제 급등해가지고 오늘 급등해가지고요. 추가적으로 한 5, 6%, 16%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올라온 상태고 코리아 서킷 역시 그 반도체 기판 관련주입니다. 기판 관련주고요. 아래 하단 QR 코드 스캔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판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아래 하단 QR 코드를 스캔하고 딱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하고 투자 전략을 이렇게 자세히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그걸 딱 거래하시면 이렇게 수익이 같이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리아 서킷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러한 히든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반도체 교육 내용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무려 4조 원이 넘는 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삼성전자는 26일 현재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또 월요일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급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내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이걸 자세히 알아야 할 텐데 교육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반도체 기초인데 다시 한번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다영 MC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렵더라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뭐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 반도체입니다. 예.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구리가 상당히 전기 전도가 잘 되거든요. 모든 전선을 구리로 쓰잖아요. 전기 전도가 잘 되니까. 그래서 구리가 이제 전기 전도 잘 되는데 애자하고 유리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전기 전도 잘 되는 도체, 안 되는 부도체의 중간이 뭐죠? 반도체. 반도체라는 말은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게 반도체인 거예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의 조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탄소와 규소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대표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연산 기억 저장을 할 때 진공관으로 썼었고 이 진공관이 뭐죠? 진공관이 전구같이 생겼어요. 불이 딱 들어오면 1, 불이 꺼지면 0. 컴퓨터는 이진법입니다. 0과 1 두 가지로만 해요.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빗으로 쏴가지고 빗이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개를 만드니까 하나의 계산을 하려고 질문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얘 아니요 해가지고 나온 답이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그 답입니다. 그리고 얘 아니요가 되게 빨리 나오잖아요.
빛으로 쏘니까. 빛으로 쏘니까 빨리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0과 1 요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전구로 엄청나게 큰 전구로 진공관 만들었고 했는데 이게 부피만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꿀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역시 빛을 쏘는데 회로에 빛을 쏴요. 빛 쏘면 이거를 010101을 도체 이어지면 1 꺾이면 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에다가 막 이렇게 회로에다 그려 넣는 겁니다. 이걸 이 조그만 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컴퓨터 연산하기에 필요한, 결국은 컴퓨터에 필요한 거예요. 자, 반도체는요 크게 나누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과 논리를 처리하는 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하고 저장하는 거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PC나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무조건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나중에 작게 돼가지고 반도체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이게 바로 폴리실리콘이라는 건데, 이 폴리실리콘이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씁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다현 씨 여기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실 수 있나요, 이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요게 이제 이 폴리실리콘을, 이게 폴리실리콘 판인데 요걸 이제 반도체 공정에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자동화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다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불량이 나옵니다. 불량을 제거하고 나머지만 딱 해가지고 나온 게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영어로 써였죠. 시스템 세미컨덕터.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이거 보실래요? 안 보이시죠? 안 메모리 보입니다. 세미컨덕터. 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낸드 이런 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 TPU, ASIC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 GPU 다 이런 게 뭡니까?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가 뭐냐면요.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거예요. 즉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대량으로 자본을 투입하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대량으로 자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원가를 낮추려면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요, 시장 1위가 원가도 제일 쌉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싸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원가가 두 번째로 비싸고, 마이크론은 원가가 더 비쌉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1등한테만 유리한 산업이에요.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요, 미세 공정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메모리에다가 미세로 그릴 수 있는 요 하드웨어적 능력이 필요한데, 시스템 반도체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설계입니다. 설계와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다 설계하는 회사들이 다 기득권을 잡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설계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역할을 좀 나눠보면, 설계를 하는 회사를 침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오로지 만든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한 번에 다 해요. 왜냐면 설계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설계하고 생산을 따로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파운드리는 웨이퍼 생산하고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게 파운드리고, 웨이퍼를 생산까지만 하고 오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이 테스트 패키징을 하는 걸 오사트라고 하는데, 이 오사트란 말을 들으면 이거 후공정 패키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반도체 회사는 이걸 다 하는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인텔 이런 회사들이 종합반도체 회사고요. 자, 그 반도체는 여러 공정이 있는데
요 공정보다는 요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IDM 종합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 인텔 있고, 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는 엔비디아, ADM, 퀄컴, 애플, 브로드컴, 구글, 메타, 우리가 흔히 알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뭘 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팹리스,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만들지도 못해요. 설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파운드리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TSMC가 파운드리 1위죠. 삼성전자 2위고요. SMIC는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고요. 자, 그다음 메모리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자,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팹리스, 파운드리로 나눈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창신 메모리는 중국에 있는 메모리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디자인 하우스라고 있어요. 디자인 하우스. 자, 우리 MC님 봤을 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통역이 필요하죠. 네. 팹리스하고 파운드리하고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하는 쪽하고 생산하는 쪽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역이 필요하겠죠. 네. 그 통역을 뭐라 그런다?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고,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가 그런 걸 하는데, 오늘 제가 사실 히든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냥 이거를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힘들게 하네요. 진짜 이거 내가 AD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 저 오늘 안 올 줄 알고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를 찍어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가 뭐예요? 여기 있던 패키징 테스트. 오사트라고 하죠. 오사트. 앞으로 이제 다영 씨는 제가 오사트 하면 후공정 패키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오사트 하는 회사입니다. 오사트 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오사트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때문에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 종목이 안 움직였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요만큼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파운드리 관련주인데 오늘 AD 테크놀로지 상한가 갔으면 얘도 움직였어야 된다. 자,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자사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파운드리 브랜드가 뭐냐면 엑시노스예요. 설계까지 같이 한 엑시노스. 그다음 애플하고 테슬라가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수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원탑인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TSMC한테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사 엑시노스뿐만 아니라 애플, 테슬라 수주까지 받아서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가고 있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쪽 집중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CES 2026에서 아틀라스 로봇 빼려고 하고 있죠. 자율주행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거기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CES 2016에 맞춰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팹리스,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CES 2016에서 로봇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면 이 회사도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차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오늘 살짝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이 좋은 반도체에 대한 교육까지 들어보면서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급하게 진행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이 해외 선물, 해외 주식 기초 교육 강의를 진행해 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증시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서 S&P 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이번 주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역시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지속하고 있다. 일단 뭐 증시 시장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상승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진짜 큰 하락이 오는 거는 저도 컨트롤을 못 해요. 뭐 하루아침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3%, 5% 이상 갑자기 폭락이 나와준다. 그 정도로 뭐 대형 악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상 이제 트럼프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 이제 나와줄 이슈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 M7 기준으로 뭔가 굉장히 좀 많은 악재가 나와줄 수 있다지만 연말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리하는 시즌이잖아요. 한 해 기준으로 이제 좀 정리하고 또 내년 초를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급등도 좀 힘들고 급락도 힘든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4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무난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수렴 형태 이제 이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만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 나스닥 선물 지수 역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27,000대 부근대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부 지금 현재 내용에서는 일요일자 방송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선물이나 내용 자체에서 일단 조금 더 힘있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오일마저도 한번 좀 볼게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상 지금 올해 6월 달에 한번 좀 급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가 계속 지금 빠져주고 있어요. 추세상 낙폭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나운서. 꼭 우리가 뭐 오일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을 보고 골드를 투자하기 때문에 골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용 자체에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주요 코어 핵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직접적으로 얘네가 뭐 코어 CPI, PC 그리고 이제 코어 PPI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죠. 왜냐하면 에너지랑 곡물 얘네들을 제외를 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산업에서 오일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차 가공 뭐 할 것 없이 가공을 하는데 기계를 쓰고 뭘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런 가공된 물건 자체를 2차 가공이나 3차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려면 차량을 써야 되는데 차량 뭘로 쓰나요? 오일, 기름.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베이스 자체가 기름인데 얘네 급변동 내용 자체가 만약에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58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오일이.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크게 또 우려를 가져가면서 시장의 급등락을 계속적으로 연말 기준으로도 반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TO를 기미가 안 보이죠, 오히려. 뭐 많이 올라와야 60선인데 제가 이 크루드 오일만 아나운서님 벌써 한 6년을 지금 이 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맞췄었어요. 이전에 움직임도 그렇고 뭐 고점 저점을 다 맞췄는데 사실상 그만큼 오래 보니까 뭐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확률상으로 지금 현재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은 진짜 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60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60선을 안착하고 유지하는 정도는 오펙에서도 그렇게까지 그래 오케이 인정하는 정도인 거고 이제 뭐 80에서 90을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70을 안착하고 8, 9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미정부에서 허락하질 않아요. 물가 자체의 쇼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은 이슈가 많이 없어요. 요즘은 이슈가 많이 없는데 이 구간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아나운서님 보이시나요 지금? 이 코로나 때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유가까지 찍으면서 난리를 쳤어요. 이게 변동성이 이랬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뭐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냥 제로 수준이죠.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겪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 앞에서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내용 자체 딛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이슈를 작용하지 않고 현재에 대한 물가나 내용 자체는 관세의 영향인 거지 오일적인 측면의 내용 자체에서 크게 받아주진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재 급등락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현재 지금 등락폭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랠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리예요.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 5.78달러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금방이에요. 사실 몇 프로만 올라가주면 지금 다시금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줄 수가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원자재 기준으로 가장 기초 라인대에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1차적으로 구리를 가지고 뭐 전선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가져가는 AI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많은 회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산업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 얘 가격이 4달러,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완성품 기준으로 100달러에 팔 거 110, 120, 130으로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 전반적인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가격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잘 팔려서 잘 팔린다라는 거는 현재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리랑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물 투자나 내용 자체가 없어요. 현물로는 뭐 없습니다. 뭐 ETF나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파생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알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우리가 6개월 그리고 뭐 3개월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예측도 해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또 골드도 지금 현재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지금 또 갱신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또 갱신을 하고 있어요. 골드 가격이 진짜 이렇게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골드는 위험 자산인가요? 안전 자산인가요? 안전 자산이죠. 그렇죠.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럼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나눈다라고 하면 뭐 주식이 위험 자산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골드는 안전 자산이죠. 그 안에 뭐 세부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골드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들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드니까 수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데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럴 때 한 번 폭락이 오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뭐 하나는 죽겠죠. 골드가 죽던 지금 현재 지수, 주식이 죽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랠리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만 골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재 시장 자체는 우리가 내년 초 기준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경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 내용 자체 특히나 M7 위주로 지금 현재 25년도를 끌고 갔었던 현재 시장 자체를 잘 판단해 보신다라고 하면 26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순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내용 자체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언급드렸고 거기에 대한 종목들은 조금 더 이따가 교육 이후에 시간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연말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는 힘들고 이 최근 사거래일 기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내년 대비 미리미리 해놔야겠죠.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익률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는 제가 올해 좀 잘 가져갔었던 종목들, 뭐 이뮤전트 바이오 솔루션이나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좀 설명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버노바 이런 종목들 좀 설명드렸고, 코카콜라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추가적인 히든 종목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타이밍을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보노디스크예요. 우리 지금 현재 뜨겁잖아요. 우리나라도 위고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뜨겁고 아마 아나운서님도 주변에서 뭐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고 누구 한다. 지금 효과를 많이 봤다. 저도 주변에서 하는데 효과를 정말 뭐 몸무게 기준으로 10분의 1 뭐 감량을 했다. 뭐 10% 기준으로 뭐 50kg면 5kg인 거고 100kg면 10k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충분히 효과를 봤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화요일에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갱신을 했었을 때 10% 넘게 올랐다가 7% 마감을 보여줬거든요. 노보노 같은 경우는 이슈나 내용 자체가 뭐였었냐면 경구용. 이제는 내가 찔러서 어떻게 보면 아프잖아요. 어쨌든 주사바늘이 아무리 얇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싫으신 분들 그냥 알약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허가가 돼가지고 사실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비트마인 좀 지난번에 좀 한번 설명을 드렸었다가 사실상 이제 좀 하락폭을 다시금 가져가고 있는데 저점 이탈이나 내용 자체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 낙폭 내용 자체에서 다시금 반등 타이밍에서는 이 종목 내용 자체를 노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안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이 내용 한번 좀 기억해서 종목들 내용 자체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매일 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는 PMI 지표 교육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PMI 지표 어떤 건가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물가 그리고 고용 내용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전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교육에서도 그 부분 자체를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당연히 걔네가 우선순위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볼 수 있는 지표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또 중요한 지표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PMI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MI는 경기 체온계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그래서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설문 지표예요. 사실상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름의 데이터나 내용 자체를 가지고 발표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현장 체감 경기를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하고요. GDP, 고용, 물가보다 선행성이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MI 지표는 구매 담당자들인 거예요, 아나운서님. 그 기업에서 지금 현재 물건이나 내용 자체를 이제 사고 하고 지금 재고 관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경기가 지금 안 좋아. 우리 기업이 지금 안 좋아. 라고 하면 줄일 수밖에 없겠죠. 줄일 것 최대한 줄이고. 지금 너무 장사가 잘 돼.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아닌 전체적인 통계,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보는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묻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MI 내용 자체에서는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신규 주문이 늘었냐 줄었냐는 늘었으면 좋은 거겠죠. 줄었으면 안 좋겠죠. 신규 주문이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좋고 기업 지금 현재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데 일부러 신규 주문 자체를 줄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카페를 예시로 드는데 이제 플라스틱 컵이나 그렇죠? 뚜껑이나 빨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월 1,000개씩 시키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2,000개씩 시켜.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500개 시키는 경우는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부분으로 일단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지금 일단은 생산은 증가했나? 그리고 고용은 늘었냐? 그리고 이제 재고는 증가했나? 납기 시간은 빨라졌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세부 질문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좋다, 비슷하다, 나빠졌다 이를 점수로 환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딱딱 몇 이렇게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 역시 야간에 항상
실시간 방송을 했었을 때 이 지표가 나오는 날이면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그날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PMI 숫자.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이 뭐냐? 수치 데이터가 딱 나와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50이 기준인데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51, 55, 57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지금 현재 이 PMI 수치에 해당되는 이 산업군 내용 자체에서는 경기가 괜찮구나. 지금 바라보기 괜찮네. 경기가 괜찮아야 투자 지속을 할 수 있겠죠, 아나운서. 아니, 경기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PMI가 50 이하다. 그럼 경기 위축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 55면 경기 확장 속도가 지금 현재 빠르다. 51은 확장은 맞지만 둔화된 상태다. 왜냐하면 50 부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48 같은 경우는 경기 위축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나 이거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50을 기억해서 50 위냐 아래냐를 놓고 좋다 나쁘다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월 단위 지표이기 때문에 또 다음 달 바뀔 수 있고 또 다다음 달 당연히 바뀔 수 있지만 그 한 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 자, 그리고 PMI 지표는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표시가 서비스업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고요. 비제조업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아닌 결과를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생산, 수출, 재고 중심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거. 그래서 침체 신호를 좀 먼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소비, 고용,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 지속성 판단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 포인트로는 같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고 사실상 이제 S&P랑 이제 ISM이랑 좀 나눠서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발표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하루나 일주일 기준으로 격차를 두면서 발표가 됐었을 때 해석을 보는 거예요. 제조업 PMI는 떨어지는데 서비스업이 올랐다. 그러면 경기는 둔하지만 침체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고요. 둘 다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경기 침체 신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M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행의 힌트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MI 상승, 당연히 기업 주문 증가가 되고 실적 개선에 기대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위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PMI가 계속적으로 50 이상, 근데 50 수준이 아니고 57, 58, 59 계속적으로 올라가네. 지금 더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할 시기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 이 수치가 점점점 지난달에 57을 기록했는데 이번 달은 55고 다음 달 예상이나 내용 자체가 53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면서 50 이하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이건 무조건 맞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겠구나.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 자체를 판단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PMI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을 때 주식시장 자체는 이미 선반영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초보자를 위한 PMI 5가지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숫자 자체보다 50선 기준으로 일단 좀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월 대비 방향성 지금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전월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전월에 53이 나왔냐, 48이 나왔냐, 49였냐 이런 부분. 그래서 전월 대비 올랐냐. 전월 지금 53일 가리키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53, 50보다 윈데요. 근데 전월 58, 59였는데 급격하게 줄었다. 이런 거는 위험 신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으로 1년, 2년치 평균치 내용 자체도 한번 봐주시고 전월 대비 지금 올랐냐 떨어졌냐 그리고 50보다 높냐 낮냐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금 현재 차이 갭이 얼만큼 많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신호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PMI는 속보성,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좀 확정성으로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 지표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MI 반등은 주가 바닥 가능성 신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은 크나큰 또 하락장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6년도가 될 수도 있고 27년도가 될 수도 있고 큰 하락장을 맞이할 수는 있는데 그 하락장 뒤에 또 반등하는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가 언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ISM이랑 이제 S&P라고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지표 보실 때 그냥 PMI만 나와요. 그럼 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SM 같은 경우는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 내 기업들만 판단을 하는 거고요. S&P 같은 경우는 전체 글로벌 기업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외국계 기업에서 지금 우리나라 뭐 벤츠 같은 경우가 외국계 기업일 수 있잖아요. 외국계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내수 활성화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본인들이 그만큼 이속 챙겨가지고 외화 챙겨가지고 벌이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ISM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 내용 자체로 중요도를 보기 때문에 ISM이 조금 더 중요도나 내용 자체가 더 높고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게 S&P다. 그만큼 순간 발표 때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 선물 지수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지표 꼭 공부해 보시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MI 지표는 이 경기 체온계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PMI 지표 종류와 해석 포인트, 이 요령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걸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은 컴캐스트입니다. CMCSA인데 미국 최대 통신 미디어 복합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광대역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이자 콘텐츠 테마파크를 보유한 종합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토요일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정적인 통신 현금 흐름과 콘텐츠 자산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에요. 자, 아나운서님, 미국 최대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디즈니 제외하고 뭐가 있죠? 유로 시작하는데? 유니버셜 뮤직. 그렇죠. 자, 유니버셜 보유한 기업이에요. 오. 유니버셜 스튜디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와닿죠. 사실 뭐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상하이 빼고 저도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죠. 그 안에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느끼기 힘든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나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최근 이제 팬데믹 이후서부터 사실상 조금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었었던 부분 자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금은 강한데 주가가 싼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수축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금 창출 유지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대치 자체가 지금 현재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26년도 초반부터 해서 연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는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컴캐스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컴캐스트의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이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